시대의 풍우나 명동 황제 신상사의 사망. 2024년 8월 10일 대한민국 현대사의 그림자 속에서 한 시대의 풍운하로 불리던 인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동의 황제 신상사. 그의 본명은 신상현 향년 92세. 그는 단순한 조폭 두목이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거친 야성이자 때로는 협객으로 때로는 냉혹한 사업가로 불리며 한국 사회의 밑바닥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삶을 넘어 해방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의 생애는 법과 질서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의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주먹 세계의 정점에서 명성과 권력을 누렸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갈등과 배신 그리고 끊임없는 생존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한 편의 영화와 같았고 그의 죽음은 또 다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1932년 경성부 관수동, 오늘날의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서 신상현은 유복한 환경 속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관수동은 종로의 한복판에 위치한 번화가로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고난 기질과 남다른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일찍이 육체 단련에 매진했습니다. 당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권투를 비롯하여 유도와 검도 같은 무술들을 섭렵하며 자신만의 싸움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훗날 그가 주먹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결정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학업 면에서는 숭실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지만 시대의 경랑은 그를 학문에만 몰두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제강점기 말기의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그의 타고난 야성적인 기질은 제도권 교육보다는 거리의 삶에 더 이끌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는 학교를 중퇴하고 자신의 본능과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1949년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서막을 알리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신상현은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합니다. 그는 단순히 징집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지리산 일대에서 벌어진 공비토벌 작전에 투입되어 놀라운 용맹함과 탁월한 전투 능력을 발휘하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공적은 군 당국으로부터 인정받아 훈장까지 수여받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주먹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과 전술적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1950년 6월 25일 민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전장의 한복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퇴하지 않고 전선을 지켰습니다. 그의 이러한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전투 능력은 군 상부의 주목을 받았고 그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 부대라 할 수 있는 육군 특무부대에 발탁되어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했습니다. 특무부대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더욱 철저한 훈련과 냉철한 판단력을 길러주었을 것입니다. 1953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휴전으로 막을 내리자 그는 1등 상사로 영예롭게 전역했습니다. 그의 별명인 신상사는 바로 이 육군 특무부대 1등 상사 출신이라는 빛나는 군 경력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별명은 그에게 단순한 호칭을 넘어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강인함과 리더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53년 이후 군복을 벗은 1등 상사 신상현은 새로운 전장, 즉 혼란스러운 전후 사회의 거리로 향했습니다. 1953년 휴전으로 전쟁은 멈췄으나 폐허가 된 조국에는 법과 질서가 미처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미군 구호품과 암거래가 판을 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역 후 1년 동안 그는 경상북도 대구에 더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은 신상사에게 일종의 예비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단련된 살기와 노련함을 거리의 싸움에 적용했습니다. 씨름 선수 출신 박치덕, 최시연, 심지어 미군 부대와 연관된 거물 주먹 갑바 같은 지역의 내로라 하는 주먹들을 차례차례 제압했습니다. 그의 싸움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냉철한 군인 출신 특유의 단호함이 묻어나는 압도적인 제압이었습니다. 그는 5분 동안 정신없이 때리고 보니 상대가 큰 대자로 누워있어 병원에 실어보냈다고 회고할 만큼 생존을 위한 싸움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신상사 즉 상사 출신이라는 이름 석자는 빠르게 대구 주먹 세계의 새로운 공포이자 실세로 퍼져나갔습니다. 1954년 신상사는 고향인 서울특별시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정한 거점은 서울의 심장이자 최고의 번화가였던 중구 명동이었습니다. 당시 명동은 단순한 상업지구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외양 아래 밤이 되면 유흥업소와 상점들 사이로 수많은 이권과 암흑 세력이 충돌하는 격전지였습니다. 명동에 발을 디딘 신상사의 심정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조국을 지켰던 훈장과 총상이 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이제 거리의 생존자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거리의 지휘관으로 스스로를 규정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낡은 주먹들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세력을 모았습니다. 바로 엘리트적인 젊은 주먹들이었습니다. 양정고, 휘문고, 경복고 등 당시 명문 고등학교를 대표하는 싸움 일진들, 즉 재능과 패기를 겸비한 청년 주먹들을 자신의 휘하 조직원으로 끌어모았습니다. 그의 조직원 모집 방식은 신상사파가 단순한 깡패 조직이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 아래 체계적으로 뭉친 결속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젊은 조직원들은 신상사의 군인 경력에서 오는 카리스마와 전쟁을 겪은 노련함에 강하게 이끌렸을 것입니다. 명동의 불빛 속에서 신상사의 이름은 단순한 신흥 강자를 넘어 새 시대를 열주먹으로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동 입성은 단순한 거점 확보가 아니라 전후 서울 주먹 세계의 새로운 판도를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명동 황제와의 대치와 국일관의 충격. 1954년 후반에서 1955년 신상사가 명동에 거점을 마련했을 당시 그곳은 이미 명동 황제 이화룡의 시대였습니다. 이화룡은 해방 직후부터 명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절대 권력자였으며 그의 조직은 굳건했습니다. 명동이라는 좁은 땅에서 두 황제가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신상사의 타고난 야심과 전역 군인으로서의 무서운 패기는 기존 질서에 대한 충돌을 필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 신상사는 이화룡을 직접 만나기 전 을지로 태양다방에서 그로 오인한 전파사 사장을 흠씬 두들겨 패는 오판을 저지릅니다. 이 소문은 명동 전체에 삽시간에 퍼졌고 신상사의 무모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담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상사의 심정은 이 구역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는 도전 의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화룡의 직계 부하인 이영복은 50에서 60명의 조직원을 이끌고 신상사의 사무실로 쳐들어왔습니다. 5에서 6명의 부하만을 이끌고 맞선 신상사는 수적 열세에도 굴하지 않고 이영복의 집을 습격하는 등 물러섬 없는 항쟁을 이어갔습니다. 이화룡은 아마도 이 젊은 군인 출신 주먹의 단발마적인 용맹함과 물러서지 않는 뚝심을 눈여겨봤을 것입니다. 결국 이화룡의 또 다른 직계인 박일갑의 중재로 양측은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고 신상사는 이화룡의 휘하에 들어가 범명동파의 강력한 행동대장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신상사에게 이 결합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잠시 몸을 낮춰 힘을 모으는 전략적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화룡이라는 거대한 명성을 등에 업고 서울 주먹계의 핵심 인물로 공식적인 지위와 명성을 확고히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때부터 명동의 밤거리에 공포와 존경이 뒤섞인 대상으로 더욱 깊이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위상이 확립된 직후인 1955년 신상사는 그의 명성을 전국구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바로 국일관 사건입니다. 종로파 두목이자 해방 후 주먹 세계의 거물이었던 김두한의 후계자로 불리던 아우마스를 습격한 사건입니다. 신상사는 자신의 조직원이 아우마스에게 당한 일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김은규를 받아들인 뒤 아우마스가 국일관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상사의 심정은 시대의 주역이 바뀌었음을 선언하겠다는 맹렬한 기세였을 것입니다. 그는 아우마스를 흠씬 두들겨 팼고 당시 아우마스는 굴욕적으로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김두한의 후계자가 새파란 후배에게 개망신을 당했다는 이 소식은 서울 주먹계는 물론 세간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상사는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이화룡의 행동대장이 아닌 자신의 이름만으로 서울을 뒤흔들 수 있는 전국구 주먹으로서의 위상을 완전히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격동의 시대, 힘과 야심만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 법이었습니다. 동대문 사단과의 피해 항쟁. 1956년에서 1958년 국일관 사건으로 전국구 명성을 떨친 신상사는 곧바로 동대문 사단과의 피할 수 없는 전면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시기는 이정재가 이끄는 동대문 사단이 정치권력 자유당과 긴밀하게 결탁하여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먹 세계의 헤게모니를 넘어 정치적 폭력까지 행사하며 서울을 양분하려 했고, 이는 명동파가 지향하던 비교적 순수한 주먹 세계의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동대문파의 확장 방식은 명동파에게 거리의 정의를 침해하는 정치적 침탈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신상사의 심정은 이정재는 군인이 아닌 정치 깡패라는 적개심과 함께 명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자존심으로 타올랐을 것입니다. 그의 싸움은 이제 명동파의 생존을 넘어 전후 서울 주먹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동대문 사단과의 항쟁에서 명동파의 가장 날카로운 선봉장이었습니다. 1956년 황금마차 습격사건 동대문 사단 조직원들이 명동파 영역을 침범하자 신상사는 이들을 잔인하리만큼 철저하게 박살내며 명동의 경계를 확고히 했습니다. 1957년 장충단 집회 방해 사건 자유당 정권의 명령에 따라 벌어진 이 정치적 폭력 사건에 동대문 사단이 주도적으로 연루되었고, 신상사는 이 과정에서 명동 구역을 침범하고 도주하는 동대문 사단 조직원들을 집요하게 추격하여 때려눕혔습니다. 그의 행동은 명동파의 강함을 과시하는 동시에 정치 폭력에 대한 암묵적인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신상사파와 동대문 사단의 싸움은 단순한 주먹다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동대문 사단의 행동대장 유지광 휘하에는 이진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반면 신상사파는 명문고 일진들로 구성되어 있어 조직원들의 자질과 패기 면에서 명동 세력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신상사는 이 우위를 바탕으로 항쟁의 최일선에서 동대문파를 끊임없이 압박하며 주먹 세계의 실질적인 힘은 명동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거친 주먹 세계의 삶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958년 신상사는 충정로 도끼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맹렬했던 활동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상소 끝에 1년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신상사의 심정은 잠시 멈춤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출소 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주먹계의 판도 변화를 예견하지는 못했겠지만 이 욕구는 그에게 더욱 강해져서 돌아와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주먹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와 감옥을 모두 견뎌내야 했습니다. 충정로에서의 구속은 그의 전성기를 잠시 멈추게 했지만 결국 진정한 명동의 황제로 군림하기 위한 통과 의례가 되었습니다. 서울 주먹계 평정과 사업 확장, 5.16 쿠데타 이후의 재기와 권력 구축. 1959년에서 1970년대 초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출소한 신상현이 맞이한 세상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의 주도로 군사정변이 발발하며 대한민국은 군부 정권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5.16 군사정변은 사회 전반에 걸친 강력한 개혁과 더불어 정권과 유착했던 구주먹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이 격변 속에서 신상사의 숙적이었던 동대문 사단의 두목 이정재는 사형을 당하며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정치 권력에 기대던 동대문파가 무너진 반면 신상사파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유착이 덜했거나 혹은 그의 뛰어난 정치적 감각으로 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신상사의 심정은 시대가 나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경쟁 조직이 권력의 탄압으로 무주공산이 된 상황에서 그는 이제 명동을 넘어 서울 전체의 질서를 내가 세운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신상사는 곧바로 명동을 기반으로 자신의 조직을 재건하고 확장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서울 주먹계를 사실상 평정하며 명실상부한 명동의 황제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것을 넘어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상사는 평생의 동지이자 강력한 무투파였던 구다롱을 만났고 그를 부두목으로 삼았습니다. 신상사 자신이 가진 전략가적 면모와 카리스마를 구다롱의 실질적인 행동력과 충성심이 완벽하게 보좌하며 신상사파는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한 조직으로 거듭났습니다. 신상사는 구다롱에게 조직의 일상적인 살림을 대부분 맡기고 자신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심정은 단순한 주먹이 아닌 주먹 세계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리더가 되려는 열망이었습니다. 그의 야심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3대 야쿠자 조직 중 하나인 이나가와 카이의 중간 보스 출신인 서순종과 손을 잡았습니다. 서순종은 권투 사업의 조예가 깊은 인물이었으며 신상사는 이 협력을 통해 권투 사업 등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는 그가 주먹의 힘을 자본의 힘으로 전환하고 국제적인 인맥까지 구축하는 뛰어난 사업가적 수완을 발휘했음을 보여줍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초반 신상사는 주먹 세계의 정점에서 명성을 누리는 동시에 사업을 통해 경제적 지위까지 확고히 하며 권력과 부를 모두 거머쥔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폭력성과 더불어 노련한 전략과 자본력으로 구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곧 새로운 시대의 젊고 거친 피를 가진 신흥 세력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무교동파와의 대립, 새로운 질서에 대한 도전과 경로. 1970년대 중반 신상사가 서울 주먹계의 정점에 올라 권력과 부를 향유하며 안정적인 시대를 구축하고 있을 때 그의 앞에 새로운 도전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무교동파였습니다. 이 조직은 신상사파가 지배하는 명동과 인접한 무교동 일대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웠는데 그 구성이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이북 출신으로 대구에서 이름을 떨쳤던 조창조와 호남 출신 폭력배들이 연합하여 젊고 혈기왕성한 조직원들을 앞세웠습니다. 이는 서울 토박이 명동파와 지방 출신 연합 무교동파 간의 지역 패권 전쟁이자 기성세대와 신흥세대 간의 충돌이라는 시대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신상사의 심정은 내가 어렵게 세운 질서를 감히 무너뜨리려 하는가라는 불쾌함과 경계심이었습니다. 무교동파의 도전은 단순히 명동의 이권을 노린 것을 넘어 신상사라는 절대자의 권위에 대한 정면 부정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명동파가 사업가적 수완과 노련함으로 주먹의 격을 높이려 할 때 더 거칠고 잔인한 방식으로 힘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이 갈등은 서순종 납치 사건으로 폭발했습니다. 신상사의 사업적 동반자이자 일본 야쿠자 조직과의 연결고리였던 서순종이 무교동파에 의해 납치된 것입니다. 신상사에게 서순종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동파의 국제적 위상과 자금줄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그의 납치는 곧 신상사파의 심장에 칼을 꽂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신상사는 이 소식을 듣고 경로를 넘어선 모멸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리다니. 이는 주먹 세계의 룰을 깨는 행위이자 그의 리더십과 카리스마에 대한 최악의 도발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부두목 구다롱과 행동대장 전철웅을 투입하여 서순종을 구출하는 동시에 무교동파의 에이스였던 이경원을 붙잡아 강목으로 초주검을 만들었습니다. 신상사는 이 일을 통해 내 구역에서 도발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던졌습니다. 무교동파와의 충돌은 신상사가 안정적으로 구축했던 명동의 황금기에 드리워진 가장 어둡고 격렬한 그림자였으며 그는 이 도전을 자신의 시대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보 이호텔 습격 사건과 무교동파의 와해, 피해 보복과 절대 권위의 재확립. 1975년에서 1970년대 후반 서순종 납치 사건 이후 명동파와 무교동파 간의 긴장은 전쟁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이윽고 1975년 서울 주먹계의 역사를 영원히 뒤흔든 명동 사보 이호텔 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는 무교동파가 명동파에게 사과하겠다고 통지한 후 신상사파 간부들이 아지트인 사보이 호텔 커피숍에서 기다리던 상황에서 일어난 지능적이고 비열한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신상사와 구다롱이 잠시 자리를 뜬 사이 조양은이 이끄는 무교동파 조직원들이 회칼과 야구방망이를 들고 난입했습니다. 이들은 신상사의 매제인 김수희를 노려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강타하고 구다롱으로 오인된 무고한 조직원을 회칼로 난자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무기 사용이 더욱 잔인해지고 대담해지던 시기였으며 이처럼 약속 장소에서의 회칼 사용은 주먹 세계의 묵시적인 룰을 완전히 깬 극도의 도발 행위였습니다. 신상사는 이 사건 소식을 접했을 때 분노를 넘어선 극도의 배신감과 모욕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명동의 황제가 공공연하게 기습당했다는 사실은 그의 절대적인 권위에 흠집을 내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매제가 중상을 입고 조직원이 피를 흘린 상황에서 신상사의 심정은 내 명예와 조직을 피로써 되찾겠다는 냉혈한 복수심으로 끌어올랐습니다. 이듬해인 1976년 남산 도쿄호텔 사건에서도 무교동파가 구다롱의 머리를 도끼로 찍고 다른 조직원의 다리를 칼로 찌르는 등 잔혹한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신상사는 더 이상 협상이나 중재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무교동파에 대한 맹렬하고 체계적인 보복을 지시했습니다. 신상사의 지시에 따라 당시 떠오르던 주먹 김태촌을 시켜 무교동파의 핵심 인물 오종철을 칼로 난자해 은퇴시키는 등 핵심 전력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나갔습니다. 신상사파의 이 피해 응징은 무교동파에게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결국 무교동파의 리더 조창조는 신상사에게 항복 의사를 타진하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상사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칼부림을 당해 패배했다는 세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재확립했습니다. 조창조가 훗날 신상사파라는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됐다. 힘으로도 돈으로도 백으로도 우리가 이길 수 없었다고 고백했듯이 신상사의 승리는 단순한 싸움의 승리가 아니라 시대와 권력을 아우르는 거대한 세력의 승리였습니다. 신상사는 1970년대의 경랑 속에서 자신의 황제 지위를 피해 응징을 통해 확고부동하게 다져놓았습니다. 신군부 집권기 생존 전략, 권력 핵심과의 담판과 삼청교육대의 통과 의례. 1980년 신상사가 무교동파와의 치열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잠시 평정을 되찾았을 때 대한민국은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신군부가 집권하는 거대한 격변기를 맞이했습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사회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사회정화를 강력하게 추진했고 그 핵심에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 탄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주먹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실현이었습니다. 이 숙청의 칼날은 신상사파의 부두목 구다롱에게도 닿았습니다. 그는 군사재판에서 사형구형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신상사의 심정은 내 오른팔을 잃을 수 없다는 강한 책임감과 함께 군부의 힘이 주먹의 힘을 완전히 초월했다는 뼈아픈 현실 인식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주먹의 논리로는 이 위기를 넘을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신상사는 자신의 조직원을 구하기 위해 최고 권력의 핵심을 직접 찾아가는 대담하고 전략적인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제5공화국의 실세였던 노태우를 직접 만나 구다롱의 구명을 청탁한 것입니다. 신상사의 정권 인맥과 비즈니스적 협상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어 노태우가 육군 법무감에게 써준 의견서 덕분에 구다롱의 형량은 6년 4월로 대폭 감형되었습니다. 신상사는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의 폭이 단순히 거리의 주먹에 국한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이후 1980년 말 신상사 본인 역시 전국의 폭력배를 강제 수용했던 삼청교육대에 끌려갔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던 나이에 새파랗게 젊은 교육생들과 함께 악명 높은 봉체조 등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상사의 심정은 모든 것을 가진 내가 이처럼 수치스러운 굴욕을 당하다니라는 심신의 피폐함과 수치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때의 경험을 지옥 같은 2개월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군 특무부대 상사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에 일부 지휘관이 그를 알아봤지만 일체의 특혜는 없었습니다. 굳이 특혜라면 훈련 후 대대장이 따로라면 하나를 대접한 정도였습니다. 신상사파는 아이러니하게도 신군부의 탄압 이후 더욱 강력한 존재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들이 유흥업소 갈취 같은 서민 대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정권 인맥을 잘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검찰과 경찰은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잠적한 거물급 조폭들을 자수시키기 위해 신상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상사의 한마디에 움직이는 두목급 건달들의 숫자를 고려하면 당국으로서도 그의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신군부 집권기는 신상사에게 가장 큰 위기이자 그의 권위가 제도권마저 암묵적으로 인정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탄압 속에서도 권력 핵심과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고 조직을 보존하며 거리의 황제에서 암흑가의 조정자로 자신의 지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과 건재함 과시, 세월의 풍파 속에서 지위를 굳히다. 1980년대 후반에서 2013년 신군부의 격변기를 거치며 거리의 황제에서 암흑가의 조정자로 자리매김한 신상현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주먹 세계의 일선에서 물러나 사업가로서 제2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판매점, 수입 자동차 대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손을 대며 합법적인 영역에서도 자신의 막대한 자본력과 인맥을 활용해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의 심정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남고 싶다는 열망과 여전히 내 영향력은 유효하다는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2004년 그는 땅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는 충정로 도끼 사건 이후 약 46년 만의 구금이었습니다. 당시 7순이 넘은 고령이었음에도 검찰 관계자는 지금도 혼자서 2명 정도는 너끈히 상대할 정도로 몸이 건강하고 날렵했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진정인들이 가명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신상사라는 이름에 주눅이 들어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는 세월이 흘러도 그의 이름과 카리스마가 여전히 사회에 미치는 공포와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후속 보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합의 등을 통해 실형을 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그가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법조계 및 정계 인맥이 여전히 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그의 막강한 지위는 사적인 경조사를 통해 만천하에 과시되었습니다. 2007년 부산 칠성파 두목 이강환의 아들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며 전국구 조폭계의 최상위 연장자로서의 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2009년 달의 결혼식, 서울 강남에서 열린 이 결혼식은 신상사의 정치 사업 암흑가 인맥이 총동원된 상징적인 행사였습니다. 부산 칠성파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조폭, 그리고 심지어 일본 야쿠자 3대 조직인 야마구치구 및 스미요시카이, 이나가와 카이의 간부까지 포함된 약 4,000명의 하객이 참석했습니다. 경찰관 수백 명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정도로 이 결혼식은 단순한 가족 행사가 아닌 신상사 시대가 끝나지 않았음을 선포하는 거대한 의식이었습니다. 그의 심정은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 쌓아온 권력의 증거다라는 절대적인 만족감이었을 것입니다. 2010년 불법 도박 혐의로 다시 한번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이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미꾸라지 조폭 두목이라며 소가리를 했을 정도로 그는 수사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노련함을 보여주었습니다. 2013년 그는 월간 중앙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회고하고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이 행위는 그가 자신의 삶을 시대의 증언이자 전설로 공식화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격동의 현대사를 관통한 한 인간의 기록으로서 대중에게는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주먹 세계 후배들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를 제공했습니다. 90대에 접어들 때까지도 그는 생존한 대한민국 주먹계 최고 실세로서 존경을 받았으며 그의 이름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밑바닥 권력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었습니다. 사망과 조문 행렬, 마지막 1세대 주먹 시대의 종언. 2024년 8월 10일 신상현은 향년 92세로 노환으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망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군부독재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격동적인 시기를 주먹의 힘으로 관통해 온 마지막 1세대 거물의 시대가 마감되었음을 상징했습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확립되었으며 과거 암흑가가 누리던 공공연한 권력은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사의 죽음은 사회 전반에 걸쳐 그의 뿌리 깊은 영향력과 존재감을 마지막으로 과시했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주요 병원 중 하나로 그의 사회적 지위와 축적된 자본력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수백 명의 조직원들이 빈소를 지켰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도열한 이들의 모습은 신상사라는 이름 아래 여전히 결속된 거대한 범신상사파 네트워크의 건재함을 외부에 드러냈습니다. 만일의 충돌을 우려하여 송파 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파견된 수백 명의 형사들이 잠복하고 배치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죽음조차도 공권력이 긴장할 만큼의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이례적이었던 것은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의 정치인 명의의 조기가 빈소에 놓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주먹두목의 장례식에 현직 광역단체장의 조기가 놓인 것은 그의 인맥이 여전히 제도권 고위층에까지 닿아 있었음을 의미했지만 곧바로 부적절성 논란이 일자 철거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장의 해명정무 라인에 차고온 암묵적으로 존재했던 권력과 암흑가의 연결고리가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때 사회가 느끼는 불편함과 경계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이 피와 폭력으로 얼룩졌을지라도 마지막 길은 자신만의 방식대로 살았음을 인정받는 장엄함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2024년 8월 12일 발인시 운구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명곡 마이 웨이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장지로 떠났습니다. 이 노래는 나는 내 길을 걸었고 후회는 없다는 그의 파란만장하고 고집스러웠던 인생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도열한 200여 명의 검은 양복 조직원들이 일제히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은 돈이나 폭력으로 살 수 없는 절대적인 존경과 충성심이 그의 마지막 권위였음을 상징하며 주먹 세계의 한 시대가 진정으로 막을 내렸음을 선언하는 듯 했습니다. 권력과 부를 초월한 살아있는 전설의 위상. 신상현은 90세가 넘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단순한 은퇴한 보스가 아닌 권력과 부를 초월한 살아있는 전설로서 대한민국 암흑가와 사회 일각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삶과 위상에 대한 평가는 그가 활동했던 대한민국 현대사 전반의 격동적인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더욱 복잡다단했습니다. 신상사가 사망 직전까지 누렸던 위상은 가히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는 명동의 황제라는 별칭 외에도 주먹 세계 내부에서 최고 권위의 인물로 통했습니다. 자신의 시대를 풍미했던 김태촌조차 그를 전국구 두목 7명 중 1명으로 꼽았는데 이는 신상사의 실력과 카리스마가 세대와 지역을 초월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한때 그의 강력한 숙적이었던 조창조가 자신보다 겨우 6년 연상인 신상사를 뛰어넘을 수 없는 공백으로 묘사하며 큰 오야붕, 우리 시대. 건달의 전설로 존경했던 것은 신상사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주먹 세계의 신화시대 마지막 세대로서 가졌던 상징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신상사의 심정은 내가 곧 역사이고 내가 곧 질서다라는 절대적인 자부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를 대중매체에서는 왜소하게 묘사하곤 했지만 실제 신상사는 178cm, 80kg의 건장한 체격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하면 탁월한 신체적 조건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싸움 기술은 군 특무부대 출신답게 탁월한 발차기, 번개 같은 선제 공격, 급소를 가격하는 냉철함을 갖춘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가 21세기까지 최고 실세로 남을 수 있었던 핵심은 범신상사파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처법이 강화되면서 조직폭력배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처벌이 극도로 엄격해졌습니다. 조양은이 언급했듯이 조직이 클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신상사는 이러한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공식적인 조직 운영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나 막강한 인맥과 자본으로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영등포, 동대문, 이태원 등 서울의 실세 조직들 다수가 신상사를 큰형님으로 모시며 긴밀하게 연계된 동맹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신상사가 단순한 원로가 아닌 대한민국 암흑가 전체를 묶는 보이지 않는 총재였음을 의미합니다. 신상사의 심정은 내 이름과 카리스마, 그리고 평생 쌓은 재산 강남 테헤란로 빌딩 수채 소문 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조직이라는 현실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신상사는 단순한 지하 세계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희연이나 딸 결혼식에 일본 야쿠자 3대 조직의 간부들이 참석한 것은 한국 주먹과 일본 야쿠자 간의 유례없는 강력한 국제적 연결고리를 상징했습니다. 그의 삶은 드라마 야인시대 오상사나 명동백작 등으로 끊임없이 재해석되며 협객 혹은 낭만적 주먹으로 미화되기도 했습니다. 신상사는 이에 대해 배우 라제옹을 만나 김두한이 일본도든 20명을 이길 수 없다며 현실을 지적하는 등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군복과 거리의 폭력 그리고 정치적 격변기를 온몸으로 관통하며 살아남은 마지막 1세대 주먹의 시대가 종언을 고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법과 질서가 미치지 못했던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비추는 거울로 남았습니다.